자, 계속 보실게요. 21번입니다. 해운 동맹에서 화주를 구속하는 대외적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해운 동맹에서도요, 그 자기네들 동맹 안에서 동맹선을 구속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동맹선이 아니라 고객들을 구속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눌 때 대내적 구속 방법이고요. 대외적 구속 방법. 이렇게 사실은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에 공동계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대내적 구속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대외적이 아닙니다. 자, 2번 계약 운임제, 3번에 운임연 환급제, 4번에 운임한려제. 이런 건 뭐예요? 특정 기간 동안에 고객이랑 선사하고 고객하고 사이에서 자기네들 동맹선에만 선적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을 리베이트 해주겠다. 혹은 동맹선사에만 선적을 하게 되면은 다른 선사하고도 거래하는 고객보다 더 싼 값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2, 3, 4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형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컨테이너 화물은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어떤 거였어요? 풀 컨테이너, FCL 컨테이너가 FCL 컨테이너인 상태로 배송되는 상황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CY to CY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FCL 화물이 아니라 LCL 화물이에요. 그러면 이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FCL 화물로 바꿔야겠죠. 그렇죠? 적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요? CFS에서 해요. 누가 하죠? 운송 주선인 포워더가 합니다. 그래서 이 LCL 화물을 CFS에서 FCL 화물로 바꾸고 이 FCL 화물이 CY 통해서 물품이 선적이 돼요. 그 다음에 수입국가에 가서 만약에 수입 화주가 한 명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FCL 화물인 상태로 물품이 반출되면 되고, 만약에 이 수입 국가에서 화주가 여러 명이다 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LCL 화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CY to CY가 있고요. 혹은 CY to CFS가 있고, CFS to CY가 있고, CFS, CFS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컨테이너 운송 방식의 장점을 잘 살린 방법은 CY to CY가 되고, 가장 못 살린 건 뭐였어요? CFS to CFS. 이게 가장 못 살렸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컨테이너는요, 사실은 물품을 대량 수송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송 수단이긴 하지만 그거를 물건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넣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번 FCL 화물로 처음에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배송을 하게 되면은 정말 베스트 방법인데, LCL 화물 여러 개를 막 묶어가지고 하나의 컨테이너에 넣고 그 다음에 수입국에 도착해서 다시 LCL 화물로 다 분리해내고 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컨테이너의 운송 방식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방법이에요. 자, 네모컨 한번 볼게요. 화물이 선적지 선박회사 지정 CFS에서 컨테이너에 내적되어 최종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형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화물로 처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LCL 화물로 출발하는 거죠. 지금 CFS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니까 LCL 화물. 그러면 LCL 화물이 수출국에서 등장을 했으면은 여러 명의 송하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품 보내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최종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 창고까지 동일한 컨테이너로 운송이 된대요.
그러면 한번 FCL 화물로 바뀐 다음에는 수익 구간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목적지까지는. 그럼 무슨 운송 방식이에요? CFS to CY 운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보험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 즉 피보험 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를 전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적 손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물적 손해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손, 해당 물품이 완전 파손돼 버린 거죠. 그 다음에 분손, 일부분만 파손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손에 해당하는 종류가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현실 전손하고 추정 전손이 있었습니다. 자, 2번. MIA에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을 얘기해요.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도 소식이 없는 경우에 추정전손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추정전손은 뭐였어요? 이게 완벽하게 물품이 현실적으로 다 망가진 건 아닌데 워낙 많이 망가져서 이거는 그냥 전손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죠. 근데 선박의 행방불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추정전손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이거는 현실전손이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더라도 문제에 나오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선박의 행방불명은 현실전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이 되고, 4번. 보험 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 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할 수 있다고 하여도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의 손해를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물품이 워낙 많이 망가져서 이거를 고치는 비용하고 새로 사는 비용 중에서 뭐가 더 이익이냐 따져봤을 때 새로 사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 추정전손을 통해서 전손 처리하는 거죠. 뭘 통해서? 위부를 통해서. 자, 답은 2번이었고 24번. 다음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을 금지하고 있다면 신용장의 분할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용장이 양도가 됐었어요. transferable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근데 원래는 제1수익자가 제2수익자 한 명한테만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의 이수익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분할 선적, 분할 어음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제2수익자는 한 명밖에 못 나옵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살 화물을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별다른 표시가 없더라도 5%의 과부족은 허용이 된다. 이거 오랜만에 보시죠. 그래서 우리 UCPA는요, 만약에 벌크 카르고 살 화물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은 허용을 해줬습니다. 주의할 점이요. 우리 벌크 화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5%였고 포장 화물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였어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일반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about, approximately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러한 개념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게 UCP 600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신용장 거래. 이게 만약에 추심 거래다. 근데 사람물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과부족이 허용된다.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추심 거래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용장 거래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DAP 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출국이 있고 수입국이 있으면은 수출자가, 즉 매도인이 물품을 쫙 가지고 수입 국가까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품을 인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위험, 비용이 전부 다 동일선상에서 이전이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DAP 조건이 나왔으니까 Delivered at place 뭐예요? 특정 제3의 장소에서 물품을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 인도, 위험, 비용이 이전되니까 이 운송, 국제 운송 구간에서의 위험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위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틀린 겁니다. 매도인 자신의 위험이고요. 그래서 이 위험 구간에 대해서 매도인이 이거 좀 위험하다 라고 느껴서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안 해도 돼요. 즉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까지 알아두세요. 답은 3번이고 4번 보험 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 정도가 심하여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할 수 있다고 하여도 수선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우리가 손해를 추정전손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 25번 다음의 상사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상사중재는 무역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전문적인 중재안을 도출해낸다. 우리 법원에 가면요, 변호사, 검사, 판사 다 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법에 대한 전문가이고 이런 무역 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가는 상사중재원들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중재 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음에 3번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In writing. 4번 중재합의 후 일방 당사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만약에 중재합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소송 제기해도 돼요. 근데 중재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재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6번 선화증권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리증권성, 2번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 완료의 증거, 3번 화물수취증, 4번 요식증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물품을 잘 인도했다라는 증빙이 된다라는 건데 아니죠. 우리 선화증권은요, 선사가 있고 송화인이 물품을 운송 의뢰를 하면요, 선사에서 본인들이 받은 상태로 혹은 물품을 배에다가 선적한 상태로 발행해주는 서류가 바로 선화증권이었고, 선화증권의 특징은 화물수취증,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 그 다음에 권리증권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2번 틀렸죠? 자, 다음에 27번. 다음 중 해상화물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서 화물을 수령했음을 인증하는 증서이다. 자, 지금 아까 전에 26번에서 보신 선화증권하고요, 지금 27번에서 보고 계신 해상화물 운송장 Cwaybill은요, 사실은 둘 다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서류예요. 그리고 유사한 상황에서 발급이 됩니다. 이 Cwaybill 같은 경우에도 송화인이 선사한테 물건 맡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발행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권리 증권성이 얘는 있고 얘는 없다가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권리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될 때 물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언급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언급이 돼요? 지시할 사람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C-Way Bill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권성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물건 받아야 되는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다. 김영식. 그러면 이미 이 서류는 누가 갖고 있어요? 운송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운송인이 보고서 이 사람이 주소가 어디고 이름이 뭐니까 이 사람한테 갖다 줘야겠다 라고 해서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은 전달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서류를 다시 제출해라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증권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성이 있죠. 지시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BL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차이점 알아두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어웨이빌 해상 화물 운송장하고 항공 화물 운송장하고 비슷해요. 기억해 두세요. 1번 운송인이 운송을 위해 화물을 수령했음을 인증하는 증서이다. 요거는 둘 다 해당이 되고 2번 UCP 600에 따라 신용장 거래에서 수리가 가능하다. 뭐 해상화물 운송장이라고 해서 수리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해상화물 운송장에는 서명이 포함이 된다. 포함되고 4번 배서가 된다면 유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비유통성이기 때문에 배서가 안 돼요. 그리고 권리 이전도 불가능한 거죠. 자, 다음에 28번. 다음 CIS 주의 내용 중에서 매도인의 권리 구제 수단인 것은 무엇인가? 우리 CIS 주에서는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구제 수단이 쫙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것 중에서 매도인의 권리 수단이 뭐냐? 매수인의 권리 수단이 뭐냐? 이렇게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좀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물품 명세 확정권. 이건 누구 권리예요? 매도인의 권리죠. 그렇죠? 매도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답은 물품 명세 확정권 1번이고요. 2번 하자 보안권.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물품이 하자 있는 상태로 왔어요. 그러면 매도인한테 이 하자를 보완해달라, 고쳐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3번 대금 감액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100원짜리 물품을 샀는데 한 20%가 파손돼서 왔어요. 그럼 뭐예요? 20% 대금 감액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4번 대체품 인도 청구권. 물건이 오긴 왔는데 내가 계약한 물건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거는 고칠 수도 없이 엄청나게 파손돼서 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물품으로 갖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매도인의 고유 권리 구제 수단이고요. 2번, 3번, 4번은 매수인의 고유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사항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29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류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화물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즉 수량이 맞지 않고 포장이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본선에 적재되어 비해를 발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UCP 공부하시면서 신용장 조건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신용장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수익자한테 서류를 요청할 때는요, 이 BL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보면은 항상 클린 온보드 BL을 요청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어떤 담보권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수입자한테 돈을 받기 전에 수출자한테 돈을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물품에 대한 권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하자 있는 상태로 물품이 실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안 받겠죠. 그래서 클린 비해를 요청을 하는 거고
이 클린 BL이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이 더티 BL이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는요 거절해요. 수리를 안 받아요. 클린 BL 달라, 더티 BL 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운송사에서 발행을 해줬더니 봤더니 더티 BL이에요. 혹은 뭐 foul BL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사고부선화증권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서류를 받아서 수익자가 개설은행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돈 안 주겠죠.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다, 불일치하는 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금 지급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를 싹 바꾸는 거죠. 송하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수익자가 손사한테 가서 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 하자 문구 좀 없애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운송사 입장에서는 슈퍼가 알아서 처리한다는데 안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짝 바꿔가지고 클린 BL로 만들어서 보내게 돼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물품을 그냥 쫙 보내잖아요. 하자가 있는 상태로. 그러면 나중에 수입자가 물품 받아보고 나서 하자 내용 발견을 해요. 발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자가 있는 상태로 선적이 된 게 맞으니까. 그러면 수입자는요 나중에 이거 클레임을 제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물품이 왔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보상해주면 돼요? 쉬퍼가 보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티 BL을요 클린 BL로 바꾸기 위해서 쉬퍼가 선사한테 서류를 제시해줘야 돼요. 그게 뭐죠? 3번에 그 사고부선화증권을 클린 BL로 만들기 위한 서류 뭐였어요? 1번에 나와 있는 파손화물 보상장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1번은요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foul BL을 클린 BL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답은 3번이에요. 자,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복합 운송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 내용에서, 무역 문제에서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2개 이상의 운송수단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세요. 자, 1번. 수송기관의 접점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자, 복합 운송이면요, 비용이 덜 들겠죠. 절감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2번, 서류를 단순화할 수 있다.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보다 서류가 단순해질 거고요. 3번, 운송 책임이 일원화되어 있다. 최초에 거래한 그 운송인이 전체 운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3번에 운송 책임이 일원화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맞고요. 4번, 화물 추적이 쉽다.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배를 타고 들어왔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요. 그러면 운송수단이 3개가 사용된 거잖아요. 이거 복합운송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물품 보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품이 어디까지 왔는지 조회를 해볼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 구간인지도 몰라요. 그럼 3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사자 1명한테만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 추적이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3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복합 운송의 책임 체계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네모박스 한번 볼게요. 복합 운송 중 운송인의 멸실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 구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협약이나 강행적 국내법에 따르는
체계이다. 모르는 경우에는 일정한 별도의 책임 원칙과 책임 한도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 구간에 따라서 다른 책임 체계가 적용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의 이종 책임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혼합 책임 체계는 없는 말이에요. 자, 32번. 해상보험의 기본 원리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보험자는 담보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 책임을 지며, 이건 당연하겠죠. 면책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위험과 손해와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하며,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근인설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근인주의라고 해서 만약에 배가 이렇게 쫙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위험에는요. 화재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화재. 나머지는 다 안 해준대요. 화재로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배가 좀 목적지까지 가다가 배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차올랐습니다. 쭉 가다가 근데 계속 갔어요. 계속 가다가 보니까 이제 배가 이렇게 있고 물이 어디까지 배가 어디까지 침몰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침몰이 됐어요. 지금 거의 다 침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이 갑판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여기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만큼은 이제 침몰된 거고 요만큼은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배가 전손이 됐잖아요. 전손이 된 건 맞는데 이 전손이 된 이유가 여기 배에 구멍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해서 그런 건지 요걸 먼저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밝혀내는 그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설이 뭐냐면 근인주의. 이 침몰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사실은 여기 화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에 구멍이 나서 그것 때문에 배가 계속 가라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은 아니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보험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인주의예요. 알아두세요. 자, 1번의 실손 보상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만큼만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배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전손됐을 때는 1,000만 원까지만 주겠다라는 거죠. 2번 최대 선의의 원칙.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대답 잘 해줘야 되고 3번 근인주의는 설명드렸고 4번에 담보. 담보에는 우리 명시담보하고 묵시담보가 있었습니다. 명시담보는 뭐였어요? 보험증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명시되어 있는 담보고요.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묵시담보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에 33번입니다. 보험자에 대한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미 만약에 보험자가 해당 내용들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보험자가 그런 내용 나한테 알려주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에 담보에 따라 고지가 필요한 사항. 우리 보험증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써놨으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고지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2번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 보험회사는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위험이 이렇게 해갖고 위험이 조금 감소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굳이 안 알려줘도 되고요. 3번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 이미 보험자가 알고 있으면요. 굳이 또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4번 보험자가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항들. 보험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는 나한테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자, 3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로, 우리 보험 가액은 뭐예요? 해당 물품의 가치를 보험회사에서 평가한 거죠. 즉 보험 평가액이라고 보셔도 되고,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 보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해서 과연 얼마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 줄 거냐, 요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손해를 보상한다. 이것을 비례 보상의 원칙 또는 비례 부담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보다 뭐가 적은 경우예요?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품 자체의 평가액은요 1,000원이에요. 그럼 보험 가액이 지금 1,000원인 경우죠. 근데 보험 금액이 이거보다 더 적은 경우예요. 800원. 보험회사는요, 자, 이 물건이 1,000원짜리인 건 알겠어. 근데 이 물건이 현실 전손 혹은 추정 전손에 따라서 위부 통해서 전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800원까지만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보험 금액은 800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손이 났을 때는 800원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 금액이 책정이 된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에 35번. 다음 중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침몰, 2번에 충돌, 3번에 악천후, 4번에 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문제 푸실 때요, perils of the sea인지 perils on the sea인지를 잘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perils of the sea 같은 경우에는 바다 자체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우리가 침몰도 일어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다 자체의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erils on the sea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통 배 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도라든지 아니면 화재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 두세요. on하고 of. 자, 36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 용어는 무엇인가?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잔존물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권한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하나며, 만약 보험자가 분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하고 같이 배우셨던 거예요? 위부하고 같이 배우셨던 대위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위부를 하게 되면은 추정전손이 전손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보험자가 억셉트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보험자는요, 피보험자한테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부분 포함해가지고 해당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전부 다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위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겠고, 대위에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잔존물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잔존물 대위하고, 하나는 구상권 대위가 있었어요.
이 구상권 대리인은 어떠한 개념이었죠?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제3자에게 있어요. 제3자가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받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험자한테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보험자는 끝난 겁니다. 대신에 보험회사가 그 제3자한테 당신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일어났으니까 해당 비용을 보상해라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게 구상권 대리예요.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1번의 잔존물 대리가 되겠죠. 자, 3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회사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 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 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현금 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 방법,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채자산 등 다양한 합작 투자의 목적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인트 벤처라고 얘기를 해요. 합작 투자 계약을 의미를 하고요. 이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그런 회사끼리는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 A 케이스가 있어요. 1번 회사는 IT 전문 회사, 2번 회사는 IT 전문 회사, 그 다음에 B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번 회사는 IT 전문 회사, 또 2번 회사는 제조 회사.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합작 투자는요, 얘네들은 안 해요. 똑같은 성질에 있는 회사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업태의 회사들이 서로의 장점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알아두세요. 합작 투자가 되고요. 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에 38번으로 넘어갈게요. CISG의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국제매매에 적용이 된다. 우리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끼리 적용되는 협정이잖아요. 그렇죠? 1번 맞고. 2번,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사자끼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빼버리고 변경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시킨다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 CISG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딱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다음에 4번, 계약 해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구자 수단을 보면요, 뭐가 있어요? 계약 해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혹시 착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CISG 자체는요, 계약 유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뭐 계약 유지를 위해서 CISG가 노력을 하고 있다, 혹은 계약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CISG는 처음에 계약이 체결될 때 어떻게 해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그냥 구두로도 가능했었어요. 증인으로서도 충분히 증빙이 된다라고 해놨는데, 이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해서, 통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즉 체결하는 것보다 해제하는 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리 계약 해제를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상황 하에서만 허용이 됐죠?
상대방이 저지른 위반이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추가 기간과 관련해서 해당 추가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요때에만 계약 해제의 선언이 가능했었어요. 즉 되게 해제하는 그 케이스를 되게 좁혀놨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 해제의 원칙이라고 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려는 원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답은 4번이 되겠고 3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역계약 조항은 무엇인가?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딱 나오게 되면은 1, 2, 3, 4번 한번 훑어봐도 괜찮아요. 1번에 가분성 조항, 2번에 보상 조항, 3번에 권리침해 조항, 4번에 계약 양도 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내용은 이게 1, 2, 3, 4번이 겹치는 게 없어요. 비슷비슷한 개념이. 그래서 아마 눈에 확 띄실 거예요.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타 조항은 유효하다는 거다. 다만 계약 조항의 중요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때에는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어떤 거예요? 1번에 가분성 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조항이 1, 2, 3, 4번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1, 2, 4번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무효가 된 이 조항 자체가요 조금 쓸모없는 조항이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핵심 조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품의 수량 몇 개, 그 다음에 X를 표시하지 말고 100개, 그 다음에 수량 말고 단가 10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조항이 무효가 됐대요. 그럼 계약이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분성 조항도요, 이렇게 무효가 되는 조항이 해당 계약의 핵심 내용이라서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전체가 해제가 되는 걸로 봐도 무방하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가분성 조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특정 조항이 문제가 생겨서 무효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들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40번. 인코텀즈 2020 규칙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요거를요, 따로 떼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인코텀즈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그 이론 시간에 보셨던 내용 있죠? 그게 이제 가이드라고 해서 인코텀즈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규칙 조건을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를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 각 조건별로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1,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의 의무고, B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X웍스 조건상에서 매도인의 의무 1, 2, 3, 4 해갖고 10번까지 있고, X웍스 조건에서 매수인의 의무 1, 2, 3, 4에서 10까지 있어요. 이게 X웍스부터 해가지고 DDP 조건까지 총 11가지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코텀즈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은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이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문제를 먼저 푸시기보다 아래 해설을 먼저 볼게요. A1하고 B1에는 각각 일반 의무가 들어가 있고, A2에는 인도에 대한 내용. 우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들어가는 거고, 인도의 수령, 이거는 매수인 B2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품이 인도가 왔으면은 그거를 수령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A3, B3는 똑같아요. 둘 다 위험이전, 위험이전. 그 다음에 A4, B4도 운송 똑같고, A5, B5도 보험 똑같고요. A6, B6는 일단 A6는 인도와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B6도 운송에 관련된 서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7, B7 이거는 수출,
수입 통관 각각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고요. A8, B8 같은 경우에는 점검 포장 할인에 대한 표시가 나와 있고 A9, B9 비용 분담에 대한 거, A10, B10 통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 주의하실 점이요. 그 A9, B9 쪽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2010년도 버전에서는 좀 앞단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뒤로 쫙 밀렸거든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밀렸다라기보다는 1번부터 8번까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전부 다 A9번에서 이러한 비용들은 매도인의 부담이다.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 순서가 조금 조정된 거예요. 그 내용만 조금 아시고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은 A9, B9에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은 우리 무역 계약 쪽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무역 영업 파트 보시도록 할게요.